안녕하세요. SCD 프로 하루 N만 곡 이상 바이브 메타데이터 실시간으로 적재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길죠? 저도 잠깐 숨이 찼는데요. 그리고 너무 많이 와주셔서 오늘 제가 좀 재밌게 오늘 좀 진행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쉽게 전달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오늘 귀 한번 쫑긋하고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오늘 이 섹션 참 잘 들었다 이런 생각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럼 힘내서 한번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네이버 톤이라는 조직의 뮤직 플랫폼 팀 리더고요. 바이브 라이브 뮤직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톤은 음악과 채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직이고요. 대표적으로 바이브, 그다음에 라이브 뮤직, 나우, 네이버 TV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겠어요? 네. 아직은 이쪽이 조금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이 지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거의 한 4장 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SCDF는 돌이켜 보면은 도입부터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설치부터 어려워요. 로컬에서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요. 서버 단위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로컬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서버랑 또 틀려요. 그리고 동작하는 방식도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SCDF 갖고 있는 그 인프라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메시지 미드웨어라든지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익히고 이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이게 아니죠. 설치하고 나면 SCDF가 추구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익혀야 되고요. 그걸 또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면 장애가 막 나와요. 근데 처음 접하는 장애들이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 운영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SCDF를 도입하고 나니까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SCDF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정말 이거는 정말 멋지다. 이 기능이 어떻게 오픈소스로 제공되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공유드리려고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매력을 빠졌는지 한번 얘기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먼저 주제를 선정해 봤고요. 첫 번째는 이 SCDF가 데이터를 다뤄요. 근데 저희가 무작정 이거 도입할 수가 없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SCDF하고 맞아? 이걸 이제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SCDF를 그냥 신규로 도입한 게 아니고 기존의 스프링 배치와 젠킨슨으로 운영됐던 그런 플랫폼을 SCDF로 이제 전환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가고자 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고민했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3장과 4장은 이제 SCDF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이벤트를 주고받고 어떤 걸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에 실서비스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한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밑에 아이콘들이 지금 6개가 있죠. 저 6개 아이콘이 어떤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고 어떤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2가지 그룹을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그 그룹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저희가 흔히 다루는 배치 데이터가 있겠죠. 네. 대량의 데이터를 벌크 처리하는 배치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로 생각해 보면 무한한 데이터를 다루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를 다루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갈래 부류에서 SCDF는 스트림 처리에 가깝고요. 그래서 SCDF를 도입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 배치성으로 벌크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다른 도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2가지 지금 데이터 프로세스를 다루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면 배치 처리는 뭔가 대규모 데이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얘가 복잡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스트림 처리는 이벤트 방식으로 굉장히 작고요. 최신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래서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2가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은 동일합니다. 사실.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의 첫 번째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부하 분산 방식이 있죠. 부하 분산 방식은 1테라 데이터바이트를 있다고 하면 이제 한 대로 운영하던 걸 이제 100대, 1000대 운영함으로써 어떤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티셔닝 방법이죠.
파티셔닝 엔겔을 이제 나눠서 해시키 값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부하 분산과 파티셔닝 말고도 하나 더 중요한 게 오늘 주제입니다.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이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이런 것들도 처리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죠. 이제 배치 처리하고 스트림 처리 쪽이 이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이 조금 상반되게 서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배치 처리는 사실 에어플로우랑 스파크 영역이죠.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스트림 처리 쪽은 이제 카프카 기반으로 SCDF가 있을 것 같습니다. SCDF가 사실 스트림 이외에도 배치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스프링 배치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올려서 동작되는데요. 요건 조금 아직은 마이너한 것 같고요. 스트림 처리 쪽으로 집중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스트림 처리에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장에 있었던 저 아이콘 6개가 있을 거잖아요. 저 아이콘 중에 스트림 처리를 처리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아야 돼요. 스트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한 작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려는 특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림 처리가 안 될 것 같은 프로젝트는 어떤 걸까요? 둘 다 날씨 예측과 경제 예측, 뭔가 예측을 하는 거죠. 뭔가 오랫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현재 데이터하고 어떤 표본을 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에 뭔가 추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뭐 다음을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위치 추적과 뭐 시세, 구매 처리, 그다음 부정카드, 신용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부분은 스팀 처리로 하면 좋은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전달드릴 이유는 사실 저희 팀에서 다루고 있던 데이터가 스트림성 특성의 데이터인데 배치 프로세스로 다루게 되면서 그동안 운영이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이 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했던 저희 배치 시스템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요. 배치 젠킨슨 조합을 SCDF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바이브 서비스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이버 바이브 서비스는 네이버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2018년도 6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이브와 같은 음악 서비스에서 메타입스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고요. 메타입스 프로세스는 쇼핑의 상품 적재처럼 매일같이 오픈되는 앨범 데이터와 음원, 비디오 같은 파일들을 공급사로부터 요청받아서 매일같이 적재하는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8월에 1270만 곡을 좀 적재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기획부서에서. 근데 저희가 이게 하루에 그 당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5,000곡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일간. 그러면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2,540일이 나오고 연수를 하니까 6.95.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말까지 되는 게 안 되는 이제 일인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뭔가 계속 요청이 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전 방향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어떻게 갈지 이제 고민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개발자로서도 좀 탑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어디를 개선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떤 시스템이 문제인지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제점을 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배치 젠킨스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필요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다지. 배치 젠킨슨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잘 운영되고 계시고요. 저도 잘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항에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입수 과정이라는 게 그 공급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를 적재하고 어떤 DB에 그리고 배치를 통해서 다시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API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치 잡들을 좀 보시면 순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 잡이라고 해서 어떤 앨범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AOD 잡이라 IO를 처리하고 그다음 VOD 잡, 그다음에 이미지 잡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이제 AOD 쪽 파일을 다루는 영역이었고요. 이 파일을 다루는 영역이 사실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그냥 카프카를 설치하고 컨슈밍하고 컨슈머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내부적인 프로세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I/O를 처리하기 전에 앨범 정보가 먼저 다 처리돼야 되거든요. 뭐 앨범 정보 앞에는 뭐 아티스트 정보가 처리돼야 되고 이런 그 선행 조건들이 있고, 이 선행 조건들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카프카로 그냥 무작정 소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카프카를 무작정 선택해서 갈 수는 없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시 했고요. 그러다 보다 이제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법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고. 부하 분산과 파티셔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AOD 잡이 원래 하나 있는데 5개, 6개, 10개를 늘려보고요. 노드 수도 늘려보고 거기서 이제 파티셔닝을 기준으로 운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5천 곡이 이제 5만 곡이 됐어요. 5만 곡 수준으로 기획자분하고 얘기했어요. 하루에 5만 곡이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괜찮을 것 같아요. 10배니까. 그래서 그해 말까지는 안 되지만 일단 10배니까 일단 올해는 되고 내년에 한번 더 고쳐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내년에 고쳐봐야 되니까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죠. 뭐가 이제 또 문제인지. 처음에 이제 파티션 키로 이제 어떤 엔겔을 이제 ID 값으로 나누고 프로세스에서 어떤 파일을 다루고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계속 구간은 파일을 다루는 구간이에요. 이제 저희가 음원을 수급하면 플렉이란 파일을 이제 입수받게 되는데요. 플렉이란 파일이 용량이 좀 있고 그런 용량을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고 인코딩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오래 걸려요. 근데 이런 부분이 처리량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고 여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계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배치 시스템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자.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거고요. 배치란 프로젝트가 배치란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업로드 하죠. 이제 아카이브 업로드하고 자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배치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자르 파일을 가지고 로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개발할 때 불편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트랙 잡에서 트랙 잡만 실행되면 되는데 모든 코드가 로딩이 돼요. 모든 코드가 로딩이 되니까 반대편에 누군가가 개발을 잘못하면 내 코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장애나면 되게 불편해요. 옆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한 기능을 동작시키려고 하는데 전체 프로세스가 로드되니까 자원이 다 소모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커넥션도 공통적인 커넥션도 자꾸 맺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워크플로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잡이 실행되고 다음 잡이 실행되고 그 다음 잡이 실행되고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은데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코드를 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서 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어떤 잡이 락이 걸려요. 락이 걸리면 이게 젠킨슨 배치라는 것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계속 동작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되니까 앞에 있었던 잡이 무슨 락이 걸리면 다음 잡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계속 실행이 안 되면 그 데이터가 처리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데이터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오픈 서비스니까 앨범이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모 가수의 유명한 가수의 앨범이 오픈이 안 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뭔가 계속 사유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몇 번의 이런 과정들이 겪고 다음에 개선해 볼게요. 하면서 준비가 이제 다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저희 지금 전사적으로 좀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오라클 페이드아웃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에서 오라클 이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스토어로 전환하고자 하는 좀 목표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게 있었고요. 저희 이때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왔었고 그러면 이참에 그러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좀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보면 이제 고민할 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현재 시스템의 개발 운영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새롭게 개발하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아키텍처는 어디에 설계를 중점으로 둘 것인가? 그리고 오라클을 넘어서 저장소를 선택한다면
어떤 저장소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구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현하고 그리고 구축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이때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내용은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좀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화해서 설계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파일 처리라는 그 확장성도 갖춰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딱 SCDF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목표는 정해졌고 본격적으로 레가시 전환과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조사를 해봐야죠. 어떤 걸 이제 넘어가야 될지. 조사를 해보니까 메타 쪽 관련해서 젠킨슨이 한 42개의 잡이 있었고요. 뭐 테이블이 한 244개, 쿼리가 한 976개, 데이터 수는 한 7억 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수도 많고 테이블 수도 많았던 이유가 젠킨슨으로 배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프링 배치의 어떤 그 배치 이력 테이블이 있지만 별도로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상태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파일 아까 그 보셨던 다운로드도 자기의 상태가 있어요. 웨이트 상태, 프로세스 상태, 컴플릿 상태. 그 상태를 따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그런 상태 테이블들은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레가시를 최대한 줄이는 내용으로 좀 진행했었고, 젠킨슨 잡을 최대한 스탑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을 욕심내서 하지 않고 저희 그 네이버 조직은 플랫폼 조직이 굉장히 막강하게 지원을 해주는 조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조직들하고 좀 협업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은 몽고DB로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DB로 바꾸면서 모델링을 좀 다시 했고요. 오라클에서 몽고DB로 가다 보니까 조인을 좀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입수라는 거는 미리 데이터를 전송받는 거고요. 전송받으면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다큐멘트의 제이슨 형태대로 뭐 묶어서 하나의 여러 개의 테이블로 되는 거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모델링 기법 중에 이제 풀 임베디드 방식이 있고 레퍼런스 임베디드, 서브탭 패턴 임베디드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해서 모델링은 좀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했던 건 입수 과정을 통해서 오라클에 적재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SCDF로 다시 적재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채널을 하나 더 열었어요. 그러니까 입수 서버를 하나 신규로 만들고요. 별도로 투트랙으로 듀얼라이트로 하는 방향으로 좀 열었고요. 그래서 SCDF가 기존의 프로세스에 뭔가 엮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면 어떻게 서빙해야 되지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 서비스에서 요청이 오면 V0로 요청하면 기존의 레가시로 호출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하고요. V1으로 가면 신규 API를 호출해서 SCDF로 적재됐던 내용으로 뭔가 서빙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동작 구현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했던 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죠. 신규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이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됐고 서빙도 어떻게 될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그 데이터들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몽고 같은 경우는 다행히 몽고 개발자가 몽고 사이펀이라는 오픈 소스를 공개했었고요. 이 몽고 사이펀은 해당 자료로 돼 있고 여기에 JS 파일을 DSL을 정의해서 던지면 해당 그 DB에 있는 어떤 쿼리문을 몽고에 있는 어떤 그 타겟팅 다큐멘트에 전송해 그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형식으로 정의만 해서 요청하면 이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도구가 있었고요. 이런 도구들을 하나만 이용하면 뭐 이제 저희가 사실 4,500만 곡 정도가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매일같이 이게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그레이션 전략도 다시 세웠어요. 하루 안에 혹은 이틀 안에 어느 정도 안에 꼭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꼭 가야겠다. 그래서 뭔가 쿠버네티스 환경에 이런 데이터들을 운영시킬 수 있도록 또 확장의 영역을 넘어가고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포하고 롤백하고 리마이그레이션하는 전략을 세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이제 조금 정책적으로 세워졌으면 배포할 때도 이제 까나리 배포 형태로 한 대 배포해서 몽고에서 읽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다시 롤백하고 다시 마이그레이션하고 다음날 다시 또 한 대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점검해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그 저희가 배치 젠킨슨 조합의 시스템을 SCDF로 전환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설계 전략을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3장, 4장하고는
SCDF에서 중요한 개념인 스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SCDF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지겨우셨죠. 이제 SCDF만 이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CDF에서 그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가 무엇인가 공식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영문으로 된 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좀 이해해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스프링 배치 데이터 프로세싱 처리를 일반적인 VM 환경이 아닌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작 가능하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른쪽 밑에는 SCDF 서버를 띄우면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대시보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면을 제공해주고 이 화면을 통해서 뭔가 조작을 다 해요. 배포도 하고요, 롤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했던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여기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하나가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래서 배포도 할 수 있고 롤백도 할 수 있고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고요. 이 안에서 뭔가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한번 좀 화면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잠깐 녹화해 왔고요. 간략하게 이거 보고 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존재하는 화면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기본 스타트업에 있고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앱이 있고요. 지금 하면은 스타트업을 생성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SCDF 제공해주는 앱들이 막 설치가 되고요. 지금 하면은 이제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직접 저희가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게 어떤 타입인지 정의하고 그 레파지토리 주소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만들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요.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스트림이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 스트림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이렇게 저게 박스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트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내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끼리 통신할지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동작되는 스트림이라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동작되고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파라미터로 뭔가 받을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지금 스프린터는 콤마 세퍼레이트로 텍스트를 나누는 작업이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림을 만들고 이제 생성하고 나면 이 스트림 단위로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어플리케이션 한 대 한 대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트림 단위로 지금 보시면 디플로이 시켜서 지금은 HTTP, 스프린터, 로그 3개의 서버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 배포할 때 어떤 그 자원에 대해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포하고 난 다음에 런타임에 어떤 것들이 동작되고 있는지 이런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트림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링 배치로 만들었던 태스크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이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상태 다이어그램대로 태스크가 동작되는 거죠. 기존에는 저희가 젠킨슨을 했을 때 파이프라인으로 스텝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막강하게 지원해 주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스크 등록하게 되면 스케줄을 등록하게 되고요. 이렇게 스케줄 등록하면 조금 다른 내용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러 기능을 이용해서 동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나왔던 용어 중에 좀 정리해 보자면 스트림이라는 제일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스트림. 그리고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그 전에 앞서 먼저 설명드릴 게 서버가 있어요. 서버. 저 대시보드 화면이 사실은 서버가 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버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 서버를 SCDF는 데이터 플로우 서버라고 합니다. 데이터 플로우 서버는 전용 DB를 갖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서버를 띄우면 저렇게 대시보드 화면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플로우 서버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거나 배포하거나 배포된 이력, 롤백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DB의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뭔가 배포를 눌렀을 때 어딘가 배포돼야 되잖아요. 그 배포는 데이터 플로우 서버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스키퍼 서버라는 녀석이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설치할 때도 데이터 플로우 서버도 올려야 되고 스키퍼 서버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플로우 서버가 디플로이를 시킨다는 명령을 받으면 스키퍼 서버한테 위임을 합니다. 실행해줘. 그러면 이제 스키퍼 서버가 아까 그 스트림에 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잖아요. 그게 쿠버네티스 환경에 딱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스키퍼 서버가 그 배포 이
파드들을 계속 관리하게 되고요. 이 배포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크게 분류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림, 그다음에 배치 이렇게 두 개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 개발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걸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유형이나 그룹이나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스프링 부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타입으로 만들 건지를 다 정의를 해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타입을 좀 이해해 보자면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소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처음에 그 화면 보실 때 집중해서 보셨으면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 등록할 때 어떤 타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타입 중에 하나가 이제 소스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싱크가 있고요. 스프링 배치 개발하실 때 리더, 프로세서, 라이터와 동일한 컨셉입니다. 그리고 소스는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 구현한 것처럼 리턴 값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를 읽고 DB 값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읽어서 어떤 값을 리턴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이벤트를 받냐면 메시지 미드레이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에서는 역시나 인풋과 아웃풋 칩이 있는 펑션을 구현하게 되고요. 프로세서 다시 이벤트는 싱크로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메시지 미드웨어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요. 메시지 미드웨어는 카프카나 레비덴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현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현 코드를 살펴볼 건데요. 이 구현 코드는 지금 어퍼케이스 프로세서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to method case라는 메서드, 그러니까 펑션 빈. 그러니까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프로세서고 프로세서는 펑션,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어떤 코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메인 클래스가 있죠. 지금 첫 장에서 SCDF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SCDF란 했을 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단어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SCDF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 하나를 뭉뚱그려서 만들어서 동작시키는 도구가 아니고요. 정말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명확하게 그 어플리케이션이 뭘 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거는 다시 저희가 아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등록을 해서 스트림에서 뭔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컨셉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 그러니까 도커 허브죠. 도커 허브 레파지토리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는 저희는 이제 하버라는 어떤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올리게 되고 나면 이제 SCDF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했죠. 그래서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언했었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스트림 형태로. 그리고 이런 SCDF 대시보드 서버에서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 화면에서 만들었으면 스키퍼 서버에 요청을 보냈고요. 배포해달라고. 스키퍼 서버는 다시 쿠버네티스 환경에 그 스트림을 배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룹 타입이 있습니다. 아까 소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싱크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좀 더 감싸는 그룹 개념의 용어가 있어요. 요 용어들이 다큐멘트에 좀 나오게 되고요. 이 처음에 보셨던 소스나 프로세서 싱크는 롱라이브라는 어떤 그룹 타입을 가집니다.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그리고 태스크는 숏라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용어가 이제 문서상에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 드리려는 게 스트림 내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동작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통신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그 EDN 같은 경우는 이벤트 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죠. SCDF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카프카 미드레어가 메시지 미드레어가 필요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벤트가 오면 어플리케이션 1번이 2번을 그대로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카프카로 보냅니다. 이벤트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2번은 다시 컨슘하게 되고요. 2번은 다시 3번한테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카프카에 보내고 다시 컨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카프카의 토픽은 누가 만들지? 라고 하면 SCDF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내부적으로 토픽을 만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단지 저런 인터페이스 환경, 그 다음에 선언돼야 된 빈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페이로드 값들은 카프카를 통해서 계속 주고받고 이벤트도 주고받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 만약 2번이 문제가 생겨도 1번에서 내가 처리한 데이터를 카프카로 이벤트를 보내면 2번이 잘못돼도 그 시간 동안 유실되는 게 아니잖아요. 2번이 다시 복귀되면 데이터가 소비돼서 다시 진행이 될 거예요. 굉장한 장점이죠. 이런 것들이.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토픽의 이름을 제가 좀 써놨는데요. 지금 토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고 카프카 가서 토픽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토픽 네임은 스트림 네임 점 어플리케이션 라벨 네임이라고 썼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이름을 등록할 때 어떤 아까 보시면은 스프린터라고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했는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름을 달리 쓸 수가 있어요. 뭐 스프린터 1, 2, 3, 4 혹은 스프린터 뭐 콤마 뭐 아니면 뭐 꺽쇠 뭐 이렇게 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벨 네임이라고 하고요. 그 라벨 네임 이름이 이제 이런 조합으로 해서 토픽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실 때도 이거를 항상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처음부터 이벤트를 날려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셔도 토픽으로 보내면 토픽이 어떤 그 저희가 네이밍 룰을 알고 있고 거기로 보내면 테스트가 중간 단위에서부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스트림을 이제 하나 보셨는데 스트림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스트림이 어떤 스트림이 하나가 있고 어떤 스트림이 의존성으로 연결되고 또 다른 스트림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것처럼 그 스트림 1에 어플리케이션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2를 만들었어요. 근데 스트림 2는 스트림 1의 저 필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가 끝나면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스트림 2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첫 번째 스트림 1처럼 구현을 다 했는데 스트림 1에서는 몽고DB에만 저장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레디스에도 저장해야 될 것 같아. 레디스 이용해서 뭔가 해야 돼서. 그러면 저 중간에 저렇게 이벤트를 같이 전달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벤트를 전달받으려면 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저 탭은 뭔가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SCCF 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타터 어플리케이션이고 설치하고 나시고 하단으로 스트림 생성하실 때 내려가시면 저런 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드래그 앤 드랍하고 저 탭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1번에 저기 필터 있는 데를 이벤트를 받고 싶으면 저 스트림 명을 주고 점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그 명을 주시면 저쪽으로 연결해서 토픽 명을 주시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처음에 스트림 1에 들어가셨을 때 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림 2가 없다가 저렇게 스트림 2에서 나를 뭔가 참조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탁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통해서 실선으로 나오고요. 나를 참조하는 건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지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스타터 앱이 있습니다. 이제 스트림 3을 만들 건데요. 스트림 3은 그냥 토픽의 어떤 시작을 토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카프카 토픽의 어떤 이벤트를 직접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스타터 어플리케이션 존재하고요. 탭처럼 탭 옆에 있어요. 가보시면 데스티네이션이.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을 드래그 앤 드롭에 놓으시고 그 명을 어떤 명을 주면 그 어플리케이션 명을 주면 그게 토픽 명으로 되고요. 거기가 시작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요. 아마 6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흐르는지 개발하게 되고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림끼리 연결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시작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지? 시작점을. 데이터를 처음에 들어오는 시작점. 일반적으로는 그냥 웹서버를 만들고 웹서버에 어떤 포스트나 겟 방식으로 받으시잖아요. 근데 SCF는 어떻게 받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됐고요. 그래서 스타터 어플리케이션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SCF 스타터 앱인데 많아요, 굉장히. 뭐 FTP를 다루는 것도 이미 있고요. 파일 다루는 것도 있고, 메일 다루는 것도 있고, 트위터에 어떤 메시지가 등록됐을 때 이벤트를 전달받는 이런 그 기능들도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JDBC 뭐 이런 것도 있고, 레디스도 있고, 몽고DB도 있고, 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 앱들이 다 제공돼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죠. 이 2가지 타입으로 되는데 신규 입서버로 뭔가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고민한 게 저희가 몽고DB에 이제 적재를 할 건데요. 그때 데이터가 들어오면 CDC
방식으로 좀 이용해 볼까? CDC도 스타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DC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 의존성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을 처리하기 전에 앨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앨범 정보 있기 전에 뭐 아티스트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 다큐멘트 하나가 레코드가 변경된다고 바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없는 약간 형상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봅니다. 기존처럼 HTTP로 개발해 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너무 똑같은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스티네이션으로 뭔가 소비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으로 토픽이 만들어지고 이 토픽명으로 이제 데이터를 페이로를 전달하면 메시지가 소비되고 이렇게 이제 저희 쪽은 고민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잘 만들고 있는 건가? 잘 만들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뭔가 설계하는 게 올바른가?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만 그래도 막자. 좋은 방법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걸 막아보자. 그래서 좀 고민했던 게 이 방법입니다. 에어플로우 쪽을 조금 다루다 보니까 에어플로우 쪽에서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냥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방식으로 설계하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 뭐 잡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서없이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을 때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한 이유는 데이터는 흘러야 돼요. 이 스트림은 데이터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나 순환이 허용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순환 실행 방식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순환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했던 게 복잡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연결하면 복잡도가 높아져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파이프라인, 아까 쇼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니까요. 이걸 측정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팬인, 팬아웃이라는 측정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저 데이터가 팬인이 3점, 그러니까 연결점이 3점이죠. 그리고 나간 점이 1점. 이래서 점을 체크해 보니까 지금 저희 최종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최대한 4점 나왔던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한 3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추가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SCF에서 오토 스케일링이 되거든요.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HPA가 동작되고 이런 환경에서 파드가 갑자기 일어나면 알 수 없는 경우의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예가 ACL이나 투매니 커넥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까지 조금 고민에 대한 사항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는 내용은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서비스에 적용하고 나면 배포 어떻게 해야 되지? 롤백 어떻게 해야 되지?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1장에서 보셨던 아키텍처 화면인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데이터 플로우 서버가 있고 스키퍼 서버가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를 화면 통해서 조작한다. 근데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서버가 더 나옵니다.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SCDF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치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설치 방법을 한 3가지 제공해 줍니다. 도커 컴포즈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름 방식이 있고 kubectl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도커 컴포즈나 헬름 방식으로 하면 설치가 따닥 돼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저희 다 DB 딱 따로 관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메시지 미드레어도 어떤 경우 카프카 어떤 미드레어 그리고 뭐 어떤 거 주소는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영역을 다르게 할 수도 근데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뭐가 설치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kubectl 방식으로 한번 설치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kubectl 방식으로 설치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저 프로젝트 SCDF 프로젝트를 클론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카프카를 설치할지 레비덴키를 설치할지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DB를 설치하고요. DB는 상용 DB는 지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라클 같은 DB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이게 없더라도 동작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한 관리, 뭐 배포를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권한 관리나 서비스 어카운트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키퍼 서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로우 서버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이제 다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는 이제 어떤 자바 클래스, 코틀린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실제 동작하려면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다음과 같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자바나 코틀린의 어떤 그 메서드명이 저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1대1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동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밑에 바인딩으로 되어 있는 밑에 보시면은 메서드명에 뭔가 in과 out이 있고요. in/out은 뭔가 내가 리턴을 하게 되면 out, 그리고 뭐 프로세스 같은 in/out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가 있고요. 인덱스 번호는 일반적으로는 다 0번이에요. 근데 이제 0 이상 1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제 플럭스나 모노로 개발되게 되면 한 번 더 플랫맵을 감싸지기 때문에 0과 1이 두 번 선언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개발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해야겠죠. 이제 근데 배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버전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 버전업된 걸 계속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배포된 이력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버전 몇으로 할지.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나시면 어떻게 동작되는지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3개가 있고요. V1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V2로 이제 디플로이를 합니다. 그러면 V2로 되면 V1을 이제 셧다운 하고요. 다시 이제 V2로 연결이 되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서 동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이벤트를 바로 전달하지 않고 메시지 미드웨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잠시 중단되더라도 중단된 시점에 메시지 미드웨어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고요. 이벤트는. 그래서 버전업이 된 다음에 이어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롤백이죠. 문제가 생긴 롤백 할 때. 롤백을 어떻게 해주냐. 배포된 이력 중에 롤백 버튼 누르면 돼요. 롤백 버튼 누르면 롤백이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대시보드에서 너무 막강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배포까지. 그리고 롤백도요.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이제 지원해 주는 기능이지? 그래서 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니터링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여기를 이제 접근하게 되면 파드가 계속 늘어나고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처럼 배치 프로젝트에 모든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서비스, 작은 단위로, 작은 일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별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어떤 그 같이 API 개발하는 쪽이 아니고요. 그냥 이 SCF 프로젝트가 통째로 있고요. 거기 안에서 또 만들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은 이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이거를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알소켓 프록시라는 게 있고요. 저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영상을 좀 더 돌려봐 드릴게요. 지금 이 환경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그 로그를 수집을 해서 이제 적재하고 있으면 그래프 하나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상단에 태스크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 하단에 이제 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개 사이클이 틀려요. 일반적인 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딱 떠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풀로 읽어가면서 뭔가 그거를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데요. 태스크는 한번 떴다가 종료되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풀로 땡겨가지 못하는 환경, 이런 환경 때문에 공식적인 가이드에서는 태스크와 스트림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려면 그 알소켓 방식을 이용해라 라고 가이드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 녀석은 태스크를 저렇게 태스크까지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흐름을 다 관리하는 것까지 SCP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풀어야 되는 내용이 있었죠. 하나. 파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돼요. 파일을. 데이터는 이전에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게 데이터도 이렇게 하면 좋은 건 둘 다 빨리 처리되고 잘 돼요. 근데 SCCF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약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해소해야 되는 건 처리량을 늘려면 파일을 다루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조금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 SCDF의 제일 이제 막강한 기능이 이 스케일링인데요. 매뉴얼 스케일링과 데이터 파티셔닝 두 개를 나눠서 각각 지정할 수 있고요. 우선 매뉴얼 스케일링은 저 화면에 배포할 때 저 서버의 디플로이 프로퍼티 값의 그 카운트를 서버 대수거든요. 저기 뭐 50대, 60대 지정하면 그렇게 파드가
확장이 돼서 배포가 돼요. 처음에 저희가 운영할 때 10대였다가 처리량을 더 늘리고 싶어. 그럼 60대로 고치고 배포하면 60대가 되는 거고 100대가 되고 200대가 되는 거예요. 자원이 저희가 쓸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저 배포된 서버들의 파티셔닝 기능을 이용하려면 저 아래 코드 어떤 그 코드를 구현하고 설정으로 뭔가 정의를 하면 파티셔닝이 다시 구현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처리량을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이잖아요. 근데 무작정 60대로 선언하고 가기에는 인프라 자원을 그렇게 띄워놓으면 비용이 많이 청구됩니다. 줄어들었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됐고요. 이게 이제 SCDF의 마지막 기능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SCDF가 아까 보셨던 프로메테우스 서버와 그라파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오픈소스가 여기까지 지원해준다고? 이게 상용 도구도 아닌데 오픈소스가. 이 기능은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1분에 뭐 메시지가 몇 개 이상 발생되면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혹은 그 이하면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프로메테우스에 정의를 해놓고 언론 매니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벤트를 상호간에 SDF가 주고받고 컨테이너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지정해서 뭔가 대수를 지정한 방식이 아니고 동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도구가 너무 메리트 있지 않나 저는 생각 들었는데 어떠세요? 메리트가 있나요? 네. 지금 보여드린 모습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의 그 파이프라인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정리해보면 저희가 스트림이 한 8개 됩니다. 이 8개는 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다른 스트림이고요. 처음에 어떤 시작점을 시작해서 이제 분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21개. 처음에 젠킨슨도 좀 많긴 했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더 값어치 있는 건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일링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5천 곡 정도로 유입이 되다가 배치를 조금 수정해서 5만 곡까지 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SCDF를 적용하고 48만 곡까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사로부터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는 양만큼 100만 곡, 200만 곡도 소비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다 구축한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좀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도 저희가 느꼈던 이런 SCDF가 주는 이런 기능들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래프 보니까 뿌듯하네요,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CDC 같은 경우는 SCDF도 제공해 주지만 SCDF가 다른 인프라 구성들을 너무 많이 익혀야 되고 너무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프카 커넥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일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SCDF에서 카프카를 이용하시면 컨슈머렉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어떤 이벤트 양과 소비하는 이벤트 양이 틀리면 컨슈머렉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세팅하고에 따라서 처리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운영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전에 좀 부하 테스트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로그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 로그를 중앙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센트럴 로그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있는 뮤직 플랫폼 팀이고요. 오늘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팀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3년간 이 SCDF 도입을 위해 고생해주신 저희 구성원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